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2022년을 맞는 중국 경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젠 중국 내부인들까지도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징후들을 맞닥뜨리면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를 예측하는 발표들마저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도대체 중국 경제의 속살이 어떻길래 이렇게 부정적 전망들이 쏟아지는 것일까요? 우선 경제 성장률만 해도 3%대로 급락할 가능성들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최고 통치기관인 국무원 산에 있는 싱크탱크입니다. 사실상 이 사회과학원의 모든 보고서들이 거의 그대로 중국 공산당 정책에 반영된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 사회과학원이 올해의 성장률을 5.3%로 예측했습니다. 6%를 밑도는 성장률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2.2%를 제하면 천안문 사태로 혼란이 최고점에 달했던 1990년 3.8%였는데 그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이러한 예측은 중국에서 6% 이상의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동안 중국은 이 개혁 개방 이후에 두 자릿수의 초고속 경제 성장을 해오다가 지난 2011년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그럼에도 6, 7%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왔지만 이젠 그럴 여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회과학원은 그나마 5.3%라는 예측치를 내놨습니다만은 해외 기관들의 전망치는 더 낮습니다. 신용평가 회사인 피치나 세계은행은 각각 5.2, 5.1%로 5%의 겨우 턱걸이할 전망이다, 이렇게 수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JP 모건 체이스는 4.7%, 일본 노무라 증권은 4.3%, 이렇게 4%의 전망치도 나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경제 성장률은 현재 중국 정부 당국의 수치를 그대로 믿고 판단한다 그러면 8%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겉으로 보면 아주 대단한 수치인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건 8%라는 숫자 자체가 기저효과 영향이 큰데다가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성장률의 추락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실제로 1분기에 18.3%까지 올랐던 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는 7.9, 3분기 4.9로 떨어졌고요. 4분기에는 3%대로 더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판 KDI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회과학원이 2022년 성장률을 5% 초반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중국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앞으로 2년간 중국 거시경제 방향을 정하는 경제공작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라는 3중 압박에 처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 당국은 2022년에 경제 운용 목표를 안정적 성장이다, 이렇게 내세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이징 증권가에서는 수십 년 이래 가장 명확한 위기의 표현이라는 평가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악화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게 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이유, 이게 바로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악화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의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선 허난성을 비롯한 몇몇의 지방정부에 있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월급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방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무는 이미 16개 성시 자치구에서 이 교사의 임금 체불,
사회보장 및 체납, 수당 미지급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방정부에 경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경입니다. 여기에 임금체불 성실은 더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임금체불 문제는 약과일지도 모릅니다.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먹불인견입니다. 국무원 감찰국은 지난해 12월 17일 허베이성의 마저우시에서 비세입 항목 7억 위안, 한 1260억 원 정도를 15개 향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말하자면 구단위 이런 데 내려 보내가지고 강제로 걷어들이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법에도 없는 세금을 거두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둔 이들을 표창까지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요, 현대판 가렴주구다. 그러니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거, 이걸 가렴주구라고 그러죠. 이 가렴주구가 중국에서 백주대낮이, 그것도 지방정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들은 왜 이렇게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헝다발 위기 사태 때문입니다. 부채가 360조 원에 달하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 사실상 파산을 선언한 상태죠. 물론 중국 정부는 이 헝다그룹발 위기를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고 했고 또 그렇게 정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폭풍입니다. 중국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전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30%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헝다그룹의 위기로 이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들은 그동안에 세입의 50%가량을 부동산 관련 매출에서 확보를 해왔습니다.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다음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팔아가지고 돈을 조달해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헝다발 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되니까 이건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까지 300개 주요 도시에서 주택용 토지로 판매해가지고 얻은 수입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36.6%나 감소를 했습니다. 20대 중점 도시의 2차 경매 유찰률 비율도 31.8%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떨지 보지 않아도 뻔한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가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곧바로 이 위기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로 이어지면서 이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의 부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관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만 하더라도 2020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270%고요. 2019년에 246.5%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여기에 지방정부 부채는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해도 2021년, 그러니까 지난해 1월 당시에 26조 200억 위안, 한 4,250조 원 규모였는데요. 이게 글쎄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니혼게이신문을 비롯한 외신들이 정리한 걸 보면 지방정부의 채권과 음성대출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이미 100조 위안을 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것도 2020년 상반기에만 67조 위안 규모였는데 이 규모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2,000여 개의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에 이자를 내는 채무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 채무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위대한 정신 승리라고 해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용 불안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졸자는 역대 최대인 1,076만 명입니다. 자, 실업 양산을 막으려면 경제 성장률이 최소 5%를 넘어야 됩니다. 뭐 제대로 본다면 6%를 넘어야 되는 거죠.
올해는 대학 졸업자가 1,100만 명 이상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최악의 성장률을 보였던 2020년에 2.3%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최소 1,350만 명 이상의 고용을 보여야만 최소한의 경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합니다. 이런 중국 경제의 특성 때문에 중국이 최소 6% 성장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견뎌왔는데 이제 그 6% 선도 무너지고 이제는 5% 성장률 목표 또한 유태로운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졸자와 농민공, 그러니까 농촌 출신 도시 이주 노동자의 실업 문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램핑 지신투자수석연구원은 경제 하방 압력은 고용 문제로 연결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소비의 둔화 현상입니다. 중국 GDP에서 소비가 기여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합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그나마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수출이 활발했기 때문인데 2022년 올해는 이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수까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유동성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겠다. 참 말은 어렵겠는데 돈 많이 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고 또 그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안정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겁니다. 문제는 이 중국 경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칭화대의 사회학과 순리핑 교수는 지금의 중국 경제 위기는 단발적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부채 증가 그리고 각종 재정 지출 증대가 뒤섞인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제14차 골든 유니콘 포럼에서 리더쿠이 칭화대 경제사상실천연구원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이 개혁개방 40년 중 가장 힘든 시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리 교수는 정부 주도의 다양한 인프라 투자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지만 단일 지방정부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5년을 목표로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되는 것이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지금의 중국 경제는 어느 한쪽만 해결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복잡 다단하게 헝클어져 있는 실타래에다가 지방정부의 부채마저 덮쳐오면서 중국 경제의 민낯도 드러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중국 정부는 다가오는 3월 양회에서 2022년의 최종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수준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목표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할 겁니다만 과연 그런다고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미중 간의 디커플링 심화에다가 이 공급망 다변화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중국 경제의 노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화 금융 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베리 아이컨 그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그러니까 UC 버클리 대학이죠. 이 경제학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이 뭐냐? 중국 경제의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감속 가능성을 꼽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중국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 건설 부문이 침체되고 소비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이 올해도 4.5에서 5%가량 경제를 성장시킬 수단을 갖고 있고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하방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더는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자,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진국 함정. 더 이상 고성장 기조는 어렵다는 거죠. 한국은행도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앞으로 15년간 중국 경제 성장률은 평균 3%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갈수록 심화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경제가 내수 주도형으로 바뀌면서 2%의 성장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시진핑 리스크가 중국 경제의 앞길을 어둡게 만들 겁니다. 시진핑 리스크. 이걸 타키투스 함정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키투스 함정입니다. 이 타키투스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타키투스는 로마의 역사학인데요. 이 타키투스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일단 황제가 인민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면 그가 하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사람들의 혐오를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바로 시진핑 리스크로 인한 타키투스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 번째 또 하나, 미중 간 갈등, 디커플링,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입니다. 여기까지 겹쳐 있으니까 중국 경제 앞날이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종진국 함정에다가 타키투스 함정, 그리고 투키디데스 함정까지 이 세 가지가 지금 중국이 겹쳐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려고 할까요? 이런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3년임을 넘어서 장기 독재로 가겠다는 것은 결국 중국을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시키겠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